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NCS 직업기초역량실무 제10강 의사소통 지도 지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첫 번째 지도의의에 대해서 강의하고, 두 번째 내용 체계 및 시간에 대한 부분, 세 번째 교수 방법, 네 번째 학습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대한 주안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은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 표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전화 등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해야 하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 끊임없이 파악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업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서를 읽거나 동료나 상사, 고객 등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이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도 더 이상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여 높은 업무 수행 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능력의 함양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5가지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의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각 개인은 끊임없이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지만 이를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봉착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그 하위 능력인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및 기초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및 기초 외국어 능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경청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의사표현 능력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간단한 외국인의 의사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지도는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개념, 의사소통의 필요성, 의사소통의 종류,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 등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 이해 능력의 의미, 다양한 문서의 종류와 그에 따른 문서 이해 방법, 문서 이해의 구체적인 절차 및 정보의 획득과 종합,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 시각적인 문서 작성 등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과 경청과 경청의 바람직한 자세, 경청의 훈련 방법과 관련된 내용, 주제나 상황 및 목적에 적합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과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제거하는 방법 등 의사표현과 관련된 내용,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외국어 능력의 개념, 기초외국어가 필요한 상황과 비언어적인 의사표현 방법, 또 기초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등 기초외국어 능력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지식을 실생활 혹은 업무 상황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거나 생활 주변 현상에서 구체적 사실을 학습 소재로 하여 기초적인 개념, 원리 등을 지도하고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의 순서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합니다. 문서 이해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문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고 또 문서 작성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의 절차와 과정,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청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경청의 바람직한 자세와 경청을 통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과 고쳐져야 할 습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의사표현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과 방해하는 요인, 또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표현 지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 외국어의 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비언어적인 의사표현 등 업무 수행에서 기초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서 이해 능력의 의미를 알고 문서 이해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적절한 문서 작성 방법 등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청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경청의 자세, 상황과 대상에 따른 경청법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사표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의 기본 요소 및 특성 등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고 기초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기초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지도는 학습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여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실제 업무 상황과 밀접한 사례를 토대로 지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는 일정한 수업이 이루어진 후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해야 할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교수 목표,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목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 목표도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가에 따라 그 달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 목표를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목표 중에 먼저 학습 목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해당 학습 모듈에서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게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고민하고 학습자와 어떠한 목표를 향해 함께 학습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끝마쳤을 때 교수자의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하며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학습 범위를 제한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며 교수자가 수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목표 중에서 학습 목표 설정 시의 고려 사항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학습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의사소통 능력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자 또한 불명확한 학습 목표로 인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중요한 내용을 지나칠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제대로 진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의 성취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성취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어떠한 수준으로 가르칠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직업 능력은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직업인은 업종, 직급, 사전 경험, 학습 양식, 흥미, 사회 경제적 배경, 적성, 태도 등의 특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특성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우수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고 개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학습자 설문조사, 수강생 면담, 동료 교수자로부터의 정보 얻기, 각종 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 카드, 표준화 검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흥미, 관심사 및 사전 경험 정도를 파악하여 반영한다면 보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직장 생활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에 흥미가 없고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사전 경험을 파악하여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진술 방법을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란 학습자 입장에서 교수 목적, 교수 내용,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학습자가 할 내용, 즉 주제, 또 도착점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 주제에 플러스 도착점 행동 동사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에는 우선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도착점을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착점 행동은 지식, 지적 능력 및 기능 등과 관련된 인지적 영역, 태도, 흥미, 감상 및
적용 방식 등과 관련된 정의적인 영역, 육체적 기능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도착점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만 적절한 동사를 선택하여 학습 목표를 진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목표의 진술은 학습자가 학습한 후에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도착점 행동, 그러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그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도착점 행동을 관찰 가능한 동사를 사용해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찰 가능한 동사란 무엇을 분류할 수 있다,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 등처럼 관찰 가능한 용어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무엇을 감상하다와 같이 관찰할 수 없거나 추상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 의사소통 능력에서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서 학습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인 주제는 의사소통 과정 중에 문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인지하는 것이고, 도착점 행동은 의사소통의 능력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의 세부적인 학습 목표를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제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관찰 가능한 도착점 행동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는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도착점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표준에 제시된 성취 수준이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목표는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목표는 전체 학습 내용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포괄적인 목표이고, 세부 목표는 일반 목표를 구체화 및 상세화한 학습 활동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초 직업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과 그 하위 능력인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및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습 목표들은 하나의 예시로 교수자는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학습 목표를 수립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의사소통 능력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 표준에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 성취 수준을 토대로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예시하면,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 내용은 의사소통 과정 중에 문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 종류, 구성 요소 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도착점 행동은 의사소통 능력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일반 목표는 직장 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외국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의사소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종류를 설명하고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학습 목표 중에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 하위 능력별 학습 목표입니다. 하위 능력별 학습 목표는 첫째, 문서 이해 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의 학습 내용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필요한 문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착점 행동은 문서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의 일반 목표는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읽고 내용을 이해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문서 이해 능력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서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문서의 종류와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서 이해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 또는 종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과 하위 능력별 학습 목표의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의 학습 내용은 직업 생활에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도착점 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의 일반 목표는 직장 생활에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문서 작성의 개념 및 중요성, 문서 작성의 절차와 과정, 문서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문서 작성에 예시가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위 능력 세 번째, 경청 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경청 능력의 학습 내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도착점 행동은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청 이해 능력의 일반 목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경청의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고 경청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상과 상황에 따른 경청법을 파악하고 훈련 방법이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하위 영역 중에 의사표현 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의사표현 능력의 학습 내용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또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도착점 행동은 찾아낸 아이디어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이해 능력의 일반 목표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의사표현의 개념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의사표현의 방해 요인과 제거 방법을 설명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의 기본 요소 및 특성 설명이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위 능력 학습 목표 중에
기초 외국어 능력 학습 목표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의 학습 내용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간단한 외국인의 의사표현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착점 행동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업무 이해 능력의 일반 목표는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간단한 외국인의 의사표현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 외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로는 기초 외국어 능력의 개념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과 종류를 설명하고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의 유형과 효과를 설명하고 기초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의 선택이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체계 및 시간입니다. 내용 체계란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 원리, 방법, 사례 등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상황의 및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산업체 종사자가 의사소통 능력과 해당 하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말하고요. 기술은 산업체 종사자가 의사소통 능력과 해당 하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고요. 상황은 의사소통 능력과 해당 하위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 상황과 하위 능력에 필요한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교육 내용과 소요 시간을 하위 능력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의 개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개념 및 중요성,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 의사소통의 종류,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 부분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의 개념 및 중요성, 다양한 문서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이해 방법, 문서 이해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 문서 이해를 통한 정보 획득, 수집, 종합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됩니다.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의 개념 및 중요성, 문서 작성의 종류 및 목적과 상황에 따른 예시, 문서 작성의 절차와 과정,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효과적인 문서 작성 예시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겠습니다. 경청 능력입니다. 경청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청의 개념 및 중요성, 올바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 경청의 바람직한 자세, 대상과 상황에 따른 경청법 및 훈련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의사 표현 능력은 목적과 상황에 맞는 말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개념 및 중요성, 의사표현의 방해 요인과 제거 방법,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의 기본 요소 및 특성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간단한 외국인의 의사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의 개념 및 중요성,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상황과 종류, 비언어적 표현 방법의 유형과 효과, 기초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 등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 방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교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 방법에 있어서 첫째, 의사소통 능력 지도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교수 방법의 방향은 지식의 이해와 고차원적 사고력의 신장, 실생활과 관련된 교수 학습, 수준별 지도, 다양한 교수 방법의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지식의 이해와 고차원적 사고력의 신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수업은 단순한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획득되는 지식의 종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지식, 즉 단편적인 지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하여 이해를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은 일반화 원리, 법칙과 같은 고차원적인 지식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에서 획득해야 할 지식은 바로 후자라는 사실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사고력을 신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생활과 관련된 교수 학습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지식은 본래 실제 직장 생활과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여 얻어진 것들입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후 지식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이와는 그 순서가 역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교수자가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지식을 먼저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가 설명을 할 때에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활동을 많이 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준별 지도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는 수준별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준별 교수 학습을 위해서 전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하는 기본 내용과 학습자의 속도를 감안한 보충 내용 및 심화 내용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화 내용에서는 앞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내용, 하나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교수 방법의 활용입니다.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업 내용에 따라서 질문, 조사, 토의,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 모형 제작, 실험,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 방법에서 두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지도를 위한 교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는 강의식과 같은 직접 교수 방법보다 학습자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프로그램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등이 적절한데요. 이러한 5가지의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은 실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수업 상황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학습자들이 소그룹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협력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수 학습 형태로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과정 속에서 산출되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 중심 학습을 이용한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에게 도전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그룹 활동에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통하여서 촉진자, 안내자, 동료 학습자, 멘토, 코치, 전문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먼저 전체 학습 과정에 대한 시연을 하고 그 뒤에 부분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대한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교사의 생각이나 행동을 학습자들이 모방하거나 습득할 객관적 기준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시연은 단지 여러 다양한 학습 지원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도를 위한 교수 방법 중에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소집단 혹은 전체 학습자들이 학습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로서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목적 지향적 학습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학습자가 학습의 전 과정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습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 제재, 문제, 쟁점 등에 관한 탐구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표현 활동들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 탐구 활동이란 문헌조사, 현장 조사, 현장 실험,
자원 인사,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현 활동이란 문집, 그림, 구성물, 멀티미디어 등의 자료 형식을 만들고 이를 동료와 교사에게 발표하고 전시하고, 즉 극 활동하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습자들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향하여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은 어떤 가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제시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기법의 일종으로 정서적 역할 놀이입니다. 즉 어떤 행동적인 경험, 즉 어떤 모델 속의 실제 인물이라는 가정하에 행하는 행동을 문제 해결 교수 방법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역할극의 두 가지 기본 형태는 방법 중심 역할극, 모델과 발전적 역할극 모델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 중심 역할극 모델이란 학습자가 제시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테크닉을 단기적으로 학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상황의 예로는 사무실 전화 응대, 신입생 등록 및 환자 입원 절차, 세일즈맨의 고객 불만 처리법,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을 다루는 법, 일상적인 은행 업무 처리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발전적 역할극 모델이란 문제 상황에서 야기된 감정과 태도를 탐구하여 역할 연기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수에서는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복잡한 행동을 학습시키려면 간단한 행동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속하여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이루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교재의 내용을 되도록 작은 격차의 방법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교재는 다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응답하고 처리하도록 제시하고,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는 옳고 틀림의 응답을 표해야 하고, 각 학습 단계를 자기 능력으로 통과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학습의 단계는 대체로 문제를 제시하고 반응, 측정, 정착과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뮬레이션 학습입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은 가상적인 실제 상황에 직면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는 학습 형태를 말합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해서 교수자는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보다 관리자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는지를 인식시키고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 심판, 코칭,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학습을 위한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훈련, 활동 전개, 참가자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수행되고, 실제 환경을 단순한 요소들로 재구성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발적인 시행착오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문 활용 교육입니다. 신문 활용 교육은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를 활용하여 지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신문에는 매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정보가 실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신문의 기능과 역할, 제작 과정을 개론적으로 수준에서 이해하여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목표에 따라서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 또 시사 만화를 활용하는 방법,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과 신문의 형식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된 방법은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문 활용 교육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현상에 대한 이해, 간접적인 경험 등 다양한 교수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종합적인 사고 및 학습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배양, 정보 및 자료의 검색, 분석, 종합, 활용 능력을 제고할 가능을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이러닝입니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목적과 연결되는 학습 경험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닝은 기존의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과 습득을 위한 교수자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러닝은 학습자가 개인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보와 교수 기법이 포함되는 내용을 오디오나 텍스트, 그리고 시연, 사진, 애니메이션 또는 비디오와 같은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되는 교수 학습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인프라, 학습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콘텐츠는 학습 내용과 이를 지원하는 학습 지원을 의미합니다. 인프라는 학습자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달 매체로서 이러닝 지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학습 공동체는 학습을 위해 인프라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력하는 학생, 교수자, 운영자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학습 평가 분야를 보겠습니다. 학습 평가는 학습한 후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학습이 모두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 평가를 위해서 첫째, 의사소통 능력 학습 평가 영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학습 평가 영역은 인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영역은 사실적 지식과 일반화 원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적 지식이란 특정 공간과 시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실에 관한 지식을 평가할 때는 주로 지식을 검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지식은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 수명도 길지 못합니다. 반면에 일반화 원리는 사실적 지식보다 적용 가능성이 더 넓기 때문에
상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학습을 평가할 때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일반화 지식 원리의 두 층으로 나눈다면 전자를 습득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작용은 주로 암기 수준이고 후자를 습득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작용은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인지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일반화 원리 위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적인 영역입니다. 정의적인 영역이란 태도, 흥미, 감상 및 적응 방식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학습에서 정의적 영역으로는 문서 작성, 계획 수립, 자신의 경험, 반성, 문서 작성의 절차와 과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은 지필평가보다는 관찰평가나 포트폴리오 같은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발휘하는 장면을 포착하여 그것을 누적하여 기록해 가는 방법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심동적 영역입니다. 심동적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 학습 평가에서 중요한 목표이지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동적 영역이란 행동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관용의 태도라고 하면 자기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에서 심동적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방법이나 원리를 실천하고 습관화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동적 영역의 평가 방법은 관찰법이 바람직하다 한 것입니다. 특히 태도나 행동은 지어서 해 보일 수가 있으므로 피평가자가 평가를 의식하고 있으면 참된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능력의 심동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학습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소에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리스트 같은 것에 누적하여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평가에서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학습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첫째, 교육 목표의 이해 및 성취 기준의 구체화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학습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체계상의 목표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습 모듈을 교수 학습에 나갈 때는 학습 모듈을 좀 더 상세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성취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취 기준이란 교수 학습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모듈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혹은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입니다. 성취 기준은 내용과 활동 수행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란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의미, 문서 작성 계획 등과 같이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활동 수행이란 설명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능력 학습 평가 절차 중에 평가 기준의 명료화입니다. 성취 기준이 결정되면 평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은 교수자가 평가 문제 및 평가 상황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때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 영역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성취 정도를 상중하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들의 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가 도구의 개발입니다. 평가 기준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각 내용별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실적 지식은 다지 선택형 지필고사가 적당하고 그 이상의 지식은 지필고사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목표는 한 가지의 평가 방법만으로 다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문서 작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 검사는 물론이고 포트폴리오 관찰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가 실시 및 검사 결과 활용입니다.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채점은 채점 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 다지 선택형 지필고사에서는 하나뿐인 정답이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균등 배점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지필고사라고 하더라도 서술형 문제인 경우에는 채점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여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나 관찰평가 등도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 채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교수 학습의 환류,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점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게 되죠. 이에 따라 보충의 필요성 혹은 심화의 필요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수자는 그것을 자신의 교수에 대한 검토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에서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 학습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술형 및 논술형입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서술형이라고 하면 그 해답이 예를 들어 3, 4행 정도로 좀 더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논술형은 원고지 양식에 맞춰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비교적 길게 답해야 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의 응용력, 종합력, 표현력 등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평가 방법입니다. 다만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학습평가의 방법의 두 번째, 구술시험 및 면접입니다. 구술시험은 교수자가 말로써 묻고 학습자가 대답하는 형식의 시험입니다. 구술시험의 특징은 피험자의 반응에 따라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수자가 피험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후속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피험자의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술시험은 내향적이고 발표력이 좋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술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구술시험이 특정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데 초점이 있다면 면접은 수업의 분위기 등에 대하여 학습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접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관찰 및 체크리스트입니다. 관찰은 수업 중에 행동, 토론, 발표, 토의, 실습 등 학습자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여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관찰법이 다른 평가 방법과 다른 점은 만약 자신이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모른다면 학습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평가 방법에서는 피험자가 준비를 갖추고 평가에 임하기 때문에 그 본 모습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관찰 장면은 이례적으로 혹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메모 형식이 될 수도 있겠고 체크리스트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찰은 이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가 방법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평가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능력, 진도, 성취, 노력, 성장 등의 증거를 보여주는 학습자의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가 학습해온 궤적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수행평가의 취지에 잘 부합하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법이 보고서법과 다른 점은 그것이 보고서와 같은 결과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과정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교수 학습을 할 때에는 학습자들에게 최종적인 보고서만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했던 과정들이 자신이 했던 일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평가 중에 네 번째 의사소통 능력 학습평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전평가입니다. 사전평가는 학습의 적절한 출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 활동을 지칭합니다. 사전평가는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개인차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평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전평가의 목적은 학습자가 학습 모듈을 학습하기 전에 앞으로 학습할 내용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전평가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흥미 등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입각해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성적, 사전검사 점수, 자기보고식 검사 점수, 관찰 결과 등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성취도 평가입니다. 학습 평가는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학습자 및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피드백은 학습에 성공했을 때는 광화를 제공하고 학습에 실패했을 때는 구체적인 학습 오류를 확인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학습 평가의 기능은 학습 속도를 개별화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 곤란을 진단해서 교정하고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5분고사, 퀴즈, 쪽지 시험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평가가 의도한 바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가 결과는 학습자들에게 즉시 피드백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입니다. 사후평가는 일련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그 효과와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판단 활동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의 학습이 끝난 다음
학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총괄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후 평가의 기능은 학습자들의 성적을 판정해주고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부여하고 학습자들의 장래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태도를 제공해주고 집단 간의 성취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주고 학습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판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